지금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는 어떨 것인가? 코로나19는요, 영어로는 COVID-19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코로나19, COVID-19는 뭘 말한 거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 종류입니다. 아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기 유발하는 게 있고, 사스 유발하는 게 있고, 메르스 유발하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변종, 약간 특성이 바뀐 거죠. 그 중에서 사스코브2라고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에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우리가 이제 COVID-19, 우리말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명명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 바이러스가 SARS-CoV-2,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모양입니다. 자, 아까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 2002년 겨울에 중국에서 맨 처음 발생해서 중국 당국이 약간 좀 숨기려다가 그 다음에 퍼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이거는 2019년도 작년 12월 달에 맨 처음에 중국의 허베이성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맨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역시 이때도 중국 당국이 조금 대처를 잘 못했죠.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대개 이런 질환이 발생하면은 WHO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하고 WHO와 같이 해서 대처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건데, 중국에서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한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전 세계에 퍼진 상황 됐는데, 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유래된 거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그러면은 박쥐에서 바로 사람한테 왔을까? 이제 이것도 그게 아니고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은 개미핥기, 여기 이제 약간 그림이 좀 애매하게 좀 잘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은 개미핥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맨 처음에 환자 발생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당국이 감추는 가운데 그게 중국에서 먼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확산돼서 많은 환자 발생하고, 이제 그 후로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 통해 가지고 중국은 어느 정도의 이런 통제가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약 9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 통제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이 왕래하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1월 달쯤에서 환자 발생해서 급격히 늘어났고요. 감소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겨울 돼서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약 4만 3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퍼졌고요. 유럽의 그 이탈리아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발생하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또 겨울 돼서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184만 명이 이탈리아 경우에 환자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 퍼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거의 같은 날짜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다가 처음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1,586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남미로 퍼졌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브라질에 퍼져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 보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지금 제가 이 자료를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0년 12월 14일 자료 가져왔는데요. 14일 현재 7,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이제 그 COVID-19 코로나19 환자 발생한 그런 맵을 보여주는 건데,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이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7,100만 명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감염된 사람 가운데 지금 1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대비 사망률 봤을 때 사망률이 약 2.264%가 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2.264%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현재에 이미 발생했고 현재 돌고 있는 그런 호흡기 질환과 비교해 보면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이 들었을 건데 독감이라는 것은 매년 겨울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절 독감이라 부르는데 발생하는 독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사스가 발생했었고 메르스 발생했었고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 중요한 네 가지 호흡기 질환과 비교해 보면요. 다른 많은 팩터들도 다르지만 중요하게는 사망률을 본다면은 자, 사망률이 아까 여기서는 3.4%인데 아까 저는 2.2% 안팎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통계를 낸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이 한 4 내지 5% 됐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 안팎은 12월 달에 통계는 자료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표는 2020년 3월 달에는 통계 자료라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여하튼 자, 기존 거와 비교했을 때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약 10% 안팎 사망률 보이고요. 메르스는 34%. 이거와 비교한다면은 코로나19는 3.4%로서 아주 약한 바이러스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표에 나와 있는 독감으로 본다면은 독감 사망률은 0.1% 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독감보다는 코로나19가 약 20, 30배 사망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팩터가 이제 뭐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환자 수로 본다면은 사스나 메르스는 비록 사망률이 높지만은 환자 수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는 환자 수가 지금 아까 몇천만 명이 됐잖아요. 독감도 몇천만 명. 자, 그래서 독감과 비교했을 때에 감염률이 높은 독감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20, 30% 높다라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많이 신문이라든가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에 과연 어떤 증세 보일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환자가 초기에는 열이 좀 나고요. 고열은 아니지만 약간 미열이 있고요. 마른 기침 나고 피로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열에다가 마른 기침에 이제 피로감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은 간혹가다가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거나 통증, 두통이나 근육통을 느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 설사까지 하는 이런 증세 보일 수도 있고요. 중증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호흡곤란 증세가 보이고요. 가슴에 통증이 있음 가운데 고열, 38도 이상 고열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맨 처음 감염된 다음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증세가 진행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바이러스 감염된 다음부터 한 5일 정도부터는 일반적으로 증세가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나고 피곤하고 마른 기침 나는 이런 증세가 대부분 보이고요. 자, 보이는데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중에서 81% 정도는 아무런 증세 없거나 증세가 있어도 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열나고 기침나고 많은 이제 그러다가 회복되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데 한 14% 정도는 중증으로 갑니다. 중증으로 가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 공급까지 받아야 되는 호흡곤란하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산소를 공급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 5% 경우에는 아주 심한 중증을 보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의 일반적인 비율을 본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비율로 이런 증세가 진행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증세에 진행되는 패턴이 다릅니다.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런 그룹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경우에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표를 보시면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40살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돼도 사망률이
0.1% 이하입니다. 보통 겨울에 걸리는 독감 걸렸을 때에 그 정도의 사망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든 고령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이 10%가 사망하는 10% 사망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서 고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 질환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폐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에 많은 경우에 염증, 과다한 염증 반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가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양한 그 기관들이 데미지 받아서 사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떤 경우에 경증, 아무런 증세 없이 낫거나 또 어떤 경우에 중증으로 가서 사망까지 이렇게 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자, 모든 사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된 다음에 초기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반응은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중증이나 경증이나 똑같이 보이는 반응이 자,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하는데요. 어떤 세포에 감염할 것인가 봤을 때 이것은 호흡기, 이런 기관지라든가 허파의 상피세포에 감염을 먼저 하고요. 감염에서는 감염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 죽으면은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세포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고 더불어서 또 바이러스가 자라니까 바이러스도 많은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은 세포에서 나오는 세포 내용물질 그리고 증식한 바이러스가 조직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는데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 대식세포에서 염증 유도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해서 염증 유도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 존재하는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 사회들 보면요. 각 지역마다 경찰이 있고 거기에 방어를 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적인 그런 방어를 담당하는 훈련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대, 전문적인 어떤 그 지역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좀 아까 말씀드린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은 좀 약간 수도 적고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와야 되는 거냐 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부대가 와야지 강력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존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아야지만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불러 모으냐면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분비한 염증 유도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존재하는 멀리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사람 친다면 멀리 존재하고 있던 군부대에 있던 군인들 혹은 또 멀리 있던 경찰들이 와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군을 물리치듯이 강력한 방어 시스템, 무기를 가진 면역세포들이 와서 이제 방어 반응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응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결과적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경증으로 가거나 똑같이 일어나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경증으로 갈 것인가 중증으로 갈 것인가는 이 면역 반응이 어떤 식의 반응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로 모아진 면역 세포들이 이제 어떤 반응 보일 것인가. 지금 먼저 무증상이나 경증, 다시 말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심한 데미지 받지 않고 병 증세 없이 낫는 경우에는 어떤 면역 반응 보일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 불로 모아진 면역 세포 가운데 T인파구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포의 기능이 그렇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죽이고
또 불로 모아진 혹은 활성화된 B세포가 분비한 항체가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킵니다. 중화시켜서 억제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대식세포가 다 잡아먹어서 없애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직이 심하게 손상받지 않고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경증 증세 보이고 낫는 그런 케이스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똑같이 면역세포들이 불로 모아졌는데 불로 모아진 면역세포가 중증 혹은 사람을 죽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자, 먼저 대식세포가 원래 세포 조직에도 있었지만은 또 주변에 멀리 존재하는 그런 세포들이 와서 많이 모일 수가 있는데, 모인 세포들이 대식세포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세포가 또 과다한 염증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로 모아진 T인파구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게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인 거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 못해서.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항체가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제거 안 되니까 바이러스가 점점점 늘어나고요. 늘어난 것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대식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몸 전체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이토카인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 사이토카인 같은 것이 사람의 여러 기관들, 허파라든가 간이라든가 신장, 심장 같은 것을 여기 손상을 줘서 이런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중증 혹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특성인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치료제가 개발되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짧게 5년, 길게 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타겟 대상 단백질을 대상으로 치료제 만들 것인가를 구상해야 되고, 만드는 치료제가 실제 효과 있나 없나,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려면은 아무리 짧아도 5년, 길게는 10년은 걸리는데,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작년 말 올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기엔 아직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거죠. 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아직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에 다른 오랫동안 사람에 감염돼서 질병 유발해왔던 그런 질병의 치료제들 개발된 게 있거든요. 이런 다른 질병 치료제를 혹시 이쪽에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덱사메사존이라는 요 덱사메사존이라는 것이 이제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초에 뭐로 개발된 거냐면은 염증 치료제로 개발된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이 코로나19가 중증이 되는 이유가 과다한 염증 때문에 조직들이 손상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염증을 억제시키면서 다양한 조직들의 손상을 막음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치료제로, 원래는 다른 질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은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치료제가 어떨 것인가? 많은 것들이 이제 실험해왔고 사용돼 왔지만은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렘데시비르라는 것이 이제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애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제 개발된 건데요. 기능이 뭐냐면, 이게 밑에 보여드린 것이 바이러스의 생활사인데요. 바이러스 생활사 가운데 이게 RNA 바이러스인데, RNA를 증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RNA를
복제하는 단계, 복제하는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시킨다는 효과가 보여서 사실은 이제 조금 쓰이고 있긴 한데, 그런데 FDA에서 물론 효과 있긴 하지만 FDA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드로시 클로로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들었을 건데, 먼저 작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인가 하면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된 건데요. 예,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맨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 세포로 들어갈 때에 요 작동하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요 시점을 억제하는 그런 특성 가진 약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효과 있다 해서 막 전 국민한테 이걸 사용해라, 쓰라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FDA라든가 CDC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 하이드로시 클로로킨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치료 효과는 없을 뿐만 아니고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덱사메서존 같은 경우는 염증 억제를 통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거나 중증 환자를 치료한 효과가 보였지만은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효율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그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항체 치료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자기 세포, 좋아하는 세포에 붙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항체가 미리 바이러스에 코팅을 해서 붙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개념의 이제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나은 사람 혈청에는 이 항체가 있을 것, 당연히 있으니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걸려서 나은 사람의 혈청에 존재하는 항체를, 이걸 우리가 이제 혈장 치료제하고는 다른 말 혈청 치료제라 부르거든요. 이 혈청에 존재하는 항체를 뽑아서 병 걸린 사람, 좀 중증 환자한테 처리했을 때에 낫는, 이것도 효과 있다고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런 혈장 치료제를 얼마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혜택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또 다른 항체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주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동물의 그 쥐에다 주입합니다. 주입하면은 이 동물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이 만드는 항체를 가지고 환자한테 넣어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중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항체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동안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걸렸다가 한 이틀 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분명히 코로나19 걸렸는데 이틀 혹은 며칠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는 감쪽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제 미국 회사인데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좀 아까 보여드린 동물에서 만드는 항체, 이 항체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의 표면을 이제 코팅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항체 치료제인데, 이 항체 치료제를 받아서 감쪽같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서 지금 FDA 승인이 떨어져서 긴급 사용 승인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백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질병을 우리가 퇴치하려면은 백신이 개발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실험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미국의 파이저라는 회사하고 마더나라는 회사에서 밑에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백신의
실제 사진인데요. 백신 개발해서 임상 3상에서 사람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에 90% 이상의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하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팀이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 RNA 백신하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백신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것도 임상 사람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70%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백신 맞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는 다른 지금까지 질병과 마찬가지로 다 컨트롤될 거란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RNA 백신, 파이저하고 마더나에서 개발한 RNA 백신은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돼서 지금 주사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가 백신을 다 보급해서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각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각 집안에서는 적절한 환기,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접촉 피하는 이런 과정 통해서 적어도 이제 본인 혹은 주변에 존재하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